지금 이제 새 정부 출범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이 5월 7일이니까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있죠. 총리가 아직 인준이 안 됐어요.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한덕수 국회 인준 안 되면 총리 없이 갈 수밖에. 하하. 한동훈 후보자 등 법무장관 후보자 등 낙마 연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민주당 그런 움직임이 있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거기에 정면 대응했다. 이런 카드로 해석되는데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의혹을 넘어 수사가 필요한 후보자들을 단지 천 내각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이 5명 후보자는 국민의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총리로서 부적격임을 밝힙니다. 개별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무슨 딜할 게 아니고 국민 눈높이에 비추어 봤을 때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후보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투표를 다른 장관 후보자들과 연결을 하겠다. 이런 식의 내로남불식 태도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기사 잠깐 한 줄 읽어보고 신성범 의원님 말씀 좀 들어볼게요. 저쪽 갈게요. 윤석열 당선인이 그제 한 총리 후보자에게 직접 전화했대요. 윤석열 정부의 총리는 한덕수밖에 없다. 그러니 마음을 굳건히 하시라며 신뢰를 재확인했다. 힘을 실어준 거예요. 신성범 의원님,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지금 초강수로 나온 듯해요. 만약에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을 처리해주지 않으면 국무총리 없이 새 정부 출범 시작합니다. 개문 발차합니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그 총리 권한 대행으로 출범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 우리가 정식으로 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나오는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그러잖아요. 자, 총리 후보자 인준은 우리 손에 달려 있다. 우리가 의회 다수파기 때문에. 그러나 장관은 마음대로 한다 치자. 그러면 총리 인준 받으려면 한 2명 더 낙마시켜라. 아주 쉬운 거친 말로 표현하면 장관 목을 요구하는 거예요. 2명. 김인철 후보자 그만뒀죠. 두 번째는 한동훈, 정호영 씨라는 건 온 국민이 아는 상황이에요. 말은 거래를 안 한다고 하죠. 그러려면 민주당은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거는 청문회를 마쳤기 때문에 사실 냉정히 보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로 가주는 게 맞는 태도예요. 적어도 한덕수 총리가 정말 말 그대로 부적격이라면 부적격으로 판단 내리면 자기들이 본회의 열어서 다 나온 끝에 표결로 처리해 주는 게 깔끔한 태도다. 그것도 안 해주면서 딜을 안 한다 그러면서도 계속적으로 한동훈, 정호영 이런 식으로 흘리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연계시키고 있다는 이야기죠. 아하. 신경민 의원에게 좀 여쭤볼게요. 혹시 민주당 입장에서는 딜레마에 좀 빠진 상황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한덕수 후보자를 인준안을 통과시켜줘도 고민이고 안 시켜주자니 이것도 고민이고 그럴까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지금 DJ와 노무현 정권에서 고위직을 다 지냈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자를 쳐내기도 지금 사실은 정치적으로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내일 모레 한동훈 인사청문회를 일단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10일 취임식 때는 또 취임식은 취임식대로 그날은 특별한 일정을 잡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9일하고 10일은 그렇게 지나가는데 11일부터는 이제 한덕수 임명 동의안 날짜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날짜를 결정을 하게 되면 그날 가부를 분명히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전의 상황을 보면 날짜를 결정하는 것부터 딜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날짜를 결정하지 않고 예전에 보면 질질질 끄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 정치적
상황을 보고 날짜를 결정할 거예요. 날짜가 결정되면 지금 현재 상황이 그대로 지속이 되고 강대 강, 극강대 극강이 부딪히면 이건 부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정치적 부담이 있고 고위직을 민주당 정권에서 지냈다는 것도 물론 있고요. 또 6일 지방선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결정이긴 하지만 표결 일정을 어떻게 잡느냐라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정치적 타협과 결정이 될 것이 지금 분명해 보입니다. 아하. 상당히 복잡한 셈법도 깔려 있는 듯해요. 매일경제 오면 기사 좀 볼게요. 앞서 이제 개문발차 뭐 표현도 우리 신성범 의원님이 해주셨는데 이런 기사가 있어요. 윤석열 정부가 이제 취임을 하면 첫 국무회의를 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장관들 꿔다 열 판이다. 왜 그런가 볼게요. 윤석열 정부 첫 국무회의에 문재인 정부 장관 일부가 참석하는 불편한, 여기 호따옴표 찍었네요. 불편한 회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상 국무회의를 열기 위한 정족수가 15명인데 그걸 다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커서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전 정부 장관을 임대해야 하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불편한 동거는 근데 처음이 아니래요. 전임 정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첫 국무회의 때도 불거진 바는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기사 하나 더 볼게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사면 기사 좀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정호영 카드를 접은 듯하다 이런 기사가 나와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임명에 국민의 수용성이 중요하다. 뭔가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걸 내포했을까요? 윤 당선인의 지명 철회를 간접적으로 요구한 듯하다. 유용하 교수님, 결국 그동안 정호영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가 도덕적 잣대라면 나는 떳떳하다 막 그런 얘기 계속 해왔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론을 무시 못하는 그런 상황 됐나 봐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고 그리고 이해 충돌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 편법과 불법 사이를 왔던 수사를 하면 상당히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사퇴하지 않겠다 그러고 글쎄요, 당선인 측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하게 이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여론을 보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인사청문회에 나와 있는 장관 후보자들이 세 분인가는 이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다수 분들은 여러 가지 비리 의혹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 보고서 채택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장관 후보자로 나왔는데 수사할 수는 없을 테고요. 지금 당장. 고발 사건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호영 후보자도 아마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 쪽에.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역대에서도 항상 총리 후보자가 제대로 통과되지 못해왔고 좀 늦어졌다라는 기사인데 지금 김부겸 총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자기는 김부겸 총리 지금 사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부겸 총리가 눈을 얘기했어요. 자기는 다음 정부가 출범하는데 협조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없으면 장관을 추천을 해야만 대통령이 지명하고 이런 헌법 절차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 늘공이라고 그러죠. 공무원 출신들의 장관들이 굳이 거기서 껴앉아 할 필요가 있게. 김부겸 총리가 협조한다 그랬으니까요. 총리가 하여튼 추천하면은 아마 청문회 통과 안 돼도 강행하는 그런 후보자가 있으면 문재인 정부 출범에는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결국 한덕수 후보자 문제인데 저는 민주당이 이런 얘기를 나오게 한 건 진짜 민주당이 잘못한 겁니다. 왜 그걸 딜을 합니까? 왜 그렇게 생각을 안이하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아니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 여론에 입각해서 자신들의 검증 잣대에 입각해서 과반 동의를 하든지 아니 부결시키든지 그래야 되는 것이지. 왜 이런 얘기를 하고요. 박홍근 원내대표 이건 난 미싱이다. 안 했다 그러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좀 가다듬어서 이렇게 연계하지 말고요. 한동훈 한동훈이고 정호영은 정호영이고 네. 한덕수는 한덕수죠.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다시 주말이라도 얘기해서 정확하게 후보자에 대해서 이 사람이 국무총리 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거에 대한 근거를 내세워서 그리고 일단 빨리 해야 된다고 봐요. 날짜 그렇게 네. 연기하지 말고요. 안 되면 새로운 총리 내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잠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그리고 빠르게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에서 심의를 해야 된다. 네. 앞서 경향신문 기사에 그 정호영 카드를 접은 듯하다는 건 제가 다른 기사 오늘 다른 신문도 막 훑어봤어요. 근데 경향신문만 실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독인지 아니면 좀 취재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호영 카드를 접은 것 같대요. 문인철 평론가님. 예. 아무래도 사실 김인철 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 물러날 때도 그 당일날인가 전날인가 결정적 기사가 뭐 나온 게 있었잖아요. 뭐 논문 심사를 어디서 했다더라. 부적절한 장소. 정호영 카드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의힘이 이런 얘기 나오는 건 결국은 지방선거의 표심을 무시 못한다 이런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지방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그 여론상 제일로 안 좋은 그 장관 후보자가 정호영 후보이긴 한데요. 근데 여타 이렇게 장관 후보자를 보면은 민주당에서 대부분의 후보자들에 대해서 부적격이라는 딱지를 딱 붙였습니다. 그런데 또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요. 지금 민주당의 행태로 봐서는 총리 후보가 누가 나온들 조금 센 사람만 나오면 모두 다 부적격이라는 판단을 낼 것이다. 그게 현재 민주당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입법부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죠. 경제 분야에서는요. 어떤 기업이 독점을 하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철퇴를 가합니다. 그것은 사중적 후생손실이라는 경제 이제 교과서 용어인데요. 그 어느 기업한테도 이익이 되지 않고 소비자한테도 이익이 되지 않으면서 그냥 공중으로 날려버리는 후생손실이 크기 때문에 독점은 좋지 않다. 해서 이제 정부 기관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죠. 그런데 지금 입법 독점에 대해서는 입법부를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다행히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곧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청문회 과정에서나 또 검수안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나 이런 독점적 행태들을 정말 국민이 심판한다면은 안 좋은 시각으로 본다면 심판할 것이고 네.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또 다른 결과를 내겠죠. 그래서 결국 입법부 독점은 국민들이 이렇게 심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판도 커지고 중요도도 더 고조되는 지방선거에 관심이 국민적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